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10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끝날 부분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노벨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인간 탐구를 진행하는 순서가 그겁니다. 처음에는 위키백과에 올라온 걸 리딩을 하고, 맨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의 책, 그러니까 위키백과의 인물, 위키백과에 올라온 인물이 직접 쓴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관해서 논을 한 그런 서점의 책을 리딩을 하거든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을 검색해 보니까 이북이 없어요. 이북은 구입하자마자 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전부 종이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을 지금 구입하면은 한 수요일 날쯤 내가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녹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은 다음 주 일요일 날쯤 하기로 하고, 이번엔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킨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시인 푸시킨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이제 푸시킨에 관한 초상화고요. 1799년 6월 6일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1837년 2월 10일 37세로 사망했네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는 못했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사망했습니다. 국적은 러시아, 시인, 소설가, 극작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루스란과 루드밀라, 예부게니 오네긴, 대위의 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이렇게 했네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인물은 이제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헨리 제임스, 스타니슬랍스키, 니콜라이 고골리. 여러분 니콜라이 고골은 내가 그러니까 인간 탐구 처음 할 때 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러시아 시인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예비치 푸시킨, 1799년 6월 6일에 태어나가지고 1837년 2월 10일에 사망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이자 소설가. 에이조브는 퓨도르 대제를 섬긴 아비시니아 흑인 출신 귀족이었다. 에티오피아 흑인 출신 귀족이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흑인 출신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계로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18세기 퓨토르 대제의 총애를 받은 아드람 페드로비치 카니발 장군의 손녀였다. 에이징조브 카니발은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으나 퓨토르 대제에 의해 성령받아 군인이 되었고 실력을 인정받아 페드로 대제는 그의 세례 때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다 한다. 에이조브는 퓨토르 대제를 섬긴 아비시니아 지중해 인종 출신 귀족이었다.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가진 푸시킨은 자신의 몸속에 에티오피아 지중해 피가 흐르고 있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푸시킨이 이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보면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희잖아요. 근데 이 피부가 희고 머리가 금발이고 그런데
전통적인 그 러시아 사람들과 달리 이 부시기는 피부가 검고, 그러니까 외갓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부가 검고, 그다음에 머리가 곱슬머리, 흑인 스타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가진 부시기는 자신의 몸속에 에티오피아 지중해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린 시절 그는 프랑스인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유모 아리나 로지오노부바로부터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담과 민요를 들었다. 또한 그는 유머를 통해서 러시아 민족의 삶에 대해 깊이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어렸을 때 유모 아리나가 들려준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 및 설화가 그를 대시인으로 성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가정교사로부터 배운 외국어 가운데 프랑스에 가장 뛰어나 10세경에 이미 프랑스어로 시를 썼다. 학창시절 1811년 12살에 차르스 코의 셀로에 있던 학습원에 들어가 자유주의적 교육의 영향을 받았다. 1816년 17세 때에 공개 진급 시험에서는 자작시 차르스 코의 셀로의 추억을 낭독하여 이곳에 나와 있던 늙은 신 가브릴라 데르자빈을 감격시켰다고 한다. 이 사람이 이제 가브릴라 데르자빈 시인입니다. 근데 가브릴라 데르자빈은 좀 이 부시킨보다는 좀 덜 알려졌죠. 관료 생활과 추방. 1817년 18세 때에 학습원을 졸업하고 의무성에 들어간다. 그 후 거의 3년간은 고등 룸펜이려 사교계에 출입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명석한 판단력은 잃지 않고 자유주의적 정신으로 농노 제도 및 전제 정치를 공격하는 시 자유 1817년에 자유라는 시를 썼고, 마을 1819년에 마을이란 그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1820년 남러시아로 추방당하기 이르렀다. 그의 설화를 주제로 하면서 구어를 대담하게 채용한 서사시 르수란과 류드밀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시의 새 경지를 개척하는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르수란과 류드밀라라는 시로 부시킨이 이제 출세의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출세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추방생활 중 바이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카프카스의 포로 1822년, 집시 1823년, 바흐치사 라이의 샘 1824년 등 낭만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서사시 및 서정시를 썼으며 이동안에 릴레예프 등 데카브리스트와 친해졌다. 1824년 오데사 총독과 충돌. 푸스코프 현에 있는 모친 영지 미하일로 포스코촌에 집각이 되었다. 이때부터 점차로 바이런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미 남방체제 중에 제1장을 발표한 바 있는 시 형식 소설 예부기니 오게닌의 후속작이나 보리스 고두노프에는 리얼리즘의 이행이 엿보인다. 1825년의 데카브리스트 반란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거주는 허용되었으나 위험인물로 취급되어 황제의 직접 검열을 받아야 하는 중화파의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서정시나 연애 생활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꾀하다가 1830년부터 새로운 창작 생활 시기에 들어간다. 그는 우선 온해의 긴을 완성하고 이어 인쇄관 기사 1833년 등 시 작품을 나타내는 한편 신문에도 손을 대 단편집 벨킨 이야기 1830년, 스페이드 여왕 1834년, 소설 대위의 딸 등 허다한 걸작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애 후반 1831년 미모로 소문난 나탈리아 콘차로바와 결혼을 하였다. 나탈리아는 그보다 13년 연하의 여성으로 첫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 1831년 부시키는 격렬한 구애 끝에 나탈리아 콘차로바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나탈리아 콘차로바와 결혼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을 마련하고 정착했다. 그는 다시 관직에 등용되었고 표트르 대제 치세의 역사를 쓰도록 유촉받았다. 1834년 황제의 시종보로 임명되는데 이는 그의 실력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탈리아가 궁정 행사에 참석하기를 바란 황제의 속셈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이 기간 중 그의 아내 나탈리아와 황제 표트르 간의 불륜 관계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표트르 황제가 이 사람을 이제 관직에 다시 등용한 거는 뭐 이 사람이 실력과 유능한 실력에서 유능한 실력 때문에 관직으로 등용했다. 이런 설보다는 부시킨의 아내를 황제가 이제 볼 목적으로 자주 만날 목적으로 이 부시킨을 이제 공직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표트르 황제와 부시킨의 아내가 불륜 관계였다. 이런 소문도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시킨의 아내가 상당히 미모가 뛰어났던 여자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1837 사망. 1837년 그의 반역 정신을 적대시하는 귀족들이 나탈리아가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날조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부시킨은 나탈리아가 바람을 피운다고 지목한 프랑스인 귀족 조르주 단테스와 결투를 벌이다가 총상으로 인해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그러니까 37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결투를 벌이다가 총상으로 총을 맞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나탈리아가 바람을 피운다고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프랑스 사람 조르주 단테스라는 겁니다. 이 조르주 단테스와 그래서 싸움을 벌이고 결투를 벌이다가 이 조르주 단테스가 쓴 총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로서 문학의 온갖 장르에 걸쳐 그 재능을 발휘했다. 과거 100년간 러시아 시 분야에서 그의 간결하고 평이 명료한 시,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은 시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산문에 있어서도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기초는 그에 의해 구축되었다. 부시킨은 러시아 국민문학의 아버지, 위대한 국민 시인 등으로 불린다. 막심 고르키 말대로 시작의 시작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비평가 역시 부시킨의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보편성을 강조했다. 그의 문학작품은 모든 예술 사조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예술 사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는 1812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고무된 러시아 민족의 애국주의 사상,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기운이 고조되는 역사적 시기의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1812년이라면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와의 전쟁이라는 게 그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다가 퇴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음악은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1812년 서곡이라는 음악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요.
그는 러시아 국민 사상과 감정을 훌륭히 표현한 러시아 국민 문학의 창시자이자 러시아 문학어의 창시자다. 국민 생활과의 밀접한 유대, 시대의 선구적 사상의 반영, 풍부한 내용 등의 측면에서 그를 따를 러시아 작가는 없다. 투르게네프가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문학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투르게네프란 그 사람이, 투르게네프란 그 작가가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푸시킨이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푸시킨을 아주 극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보면 이제 차다예프에게 뭐 농촌 루스란과 류드밀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음악에도 클래식 음악에도 그게 있습니다. 루스란과 류드밀라라는 또 곡이 있죠. 카프카스의 포로, 바흐치살라이셈, 뭐 집시, 예부게니 오네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를 언젠가 그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푸시킨이 쓴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가 평가가 나왔고, 생애 초기도 읽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도 간단하네요. 이 사람도 나무 위키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재필은 그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 얘기거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이 푸시킨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짤막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18분이 경과했는데, 불과 18분 만에 이제 이거를 다 그 리딩을 했습니다. 이 푸시킨의 아내 초상화가 나와 있네요. 이게 푸시킨의 아내였다고 하죠. 미모의 아내였다. 그래서 표트르 황제가 이 푸시킨의 아내하고 뭐 불륜 관계였었다, 이런 소문까지 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트르 황제가 푸시킨한테 이제 공직 임명을 한 것은 이 뭐 푸시킨이 뭐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푸시킨의 아내를 자주 만나기 위해서 푸시킨을 공직에 임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푸시킨의 아내가 미모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이번 시간은 이 짤막하게 끝내고, 다음에는 그 푸시킨이가 쓴 시, 뭐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뭐 이런 거, 그래서 푸시킨이 쓴 시를